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포인트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셨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사실 뭐 혼조로 최근에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고점이잖아요. 네. 네, 물론 여기서 더 간다면 고점이 아니겠지만 최고점을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999년, 2000 초반까지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상승세다. 이런 기사도 좀 종종 보이고요. 거품이다.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AI 쪽으로 이제 매가 몰리면서 시작이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떤 점 좀 보고 계세요? 네, 네. 지금 그 기간을 한정해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게요. 다만 어제 단기적으로 오픈 AI의 실적 관련된 우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출범 이후에 아직 한 건도 대형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슈는 있었지만 지금 이 AI 관련된 전반적인 플랫폼과 기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연초 대비해서는 워낙 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 조금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최근 2개월 정도의 수익률을 본다라면은 국내는 정책발 모멘텀이 상승을 이끌었다라면은 미국은 그와는 조금 무관하게 정책은 트럼프발 오히려 불확실성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주 성장주로 대표되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네.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아직 좀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 부담감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지만 상향 조정에 대한 상단 테스트는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워낙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시아 증시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용을 좀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미국 재무부에선 TIC라고 해서 이제 트레저리 인터내셔널 캐피탈이라는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국제 자본 유출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도 있는데 장기 순 유입에 대한 데이터가 지난 5월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월간 2.6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최근 2020년 내 이후 가장 큰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런 단기 투자 자금이 잘 오고 가고 있는 증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자금 역시나 다시 한번 최근래 들어서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그럼 장기는 그 정도인데 단기 미국에 관련된 단기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순유입은 3,100억 달러 정도로 단기와 장기 모두 지금 사상 아주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미국에서 밈주식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오픈도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밈주식이라고 하면 입소문이라든지 뭐 이런 유행처럼 이렇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좀 투자 이런 붐이 좀 몰린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시장의 어떤 과열 부분, 돈이 많이 몰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네. 분석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연관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거의 그런 그래요? 식이죠. 예, 주식이나 채권은 좀 덜한데 네. 주식, 코인 이런 쪽에서 이러한 이제 자금의 핵심 벤치마크와 같은 대표 업종들 종목들이 오르고 났을 때 그 전후로 밈에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모티베이션을 자극하면서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더 뜨거운 모습들 보이고 워낙에 평상시에는 그 잠잠하다가 그러니까요. 돈이 갑자기 몰리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 보이는데 급등 이후에는 항상 또 큰 변동성을 그렇죠. 나타내기 네.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기보다는 금융시장 특유의
그런 자금의 유동성에 의한 부분들이 급등하고 자금의 그런 큰 변화폭을 가리키게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오를 때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항상 그래서 오를 때는 조금은 경계하는 마음. 네. 뭐 많이 빠진다 싶을 때는 약간 용기를 내는 마음이 필요한데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얘기. 그래서 관련돼서 또 볼 부분은 달러 그리고 환율, 특히 엔화와 관련된 부분도 좀 네. 짚어보고 싶고요. 특히 달러인데 이제 달러 약세가 좀 기조화되나 싶긴 했는데 다시 좀 강세 전환 조짐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달러의 흐름은? 어제가 네. 되게 좀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어제가, 최근에 이제 네.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스톡홀름에서 중국. 중국이랑 네. 무역 협상할 거고 이게 5월, 6월, 7월 계속 이어지는 거고 8월 12일이 데드라인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는 비치면서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중국하고 막 싸우려고 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를 알 수 있었고 네. 인도네시아와 타협이 되었는데 무역 협상이 이제 자동차, 농산품,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인도네시아가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협상 타결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파월에 대해서인데 파월 보고 물러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싶으면 계속해도 되고 그 전에 물러나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 전환을 했죠. 그래서 야간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한 8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동안에 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98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고요.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에 미국 달러화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국의 1극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가 흔들면서 미국도 좀 그런데 이제 달러하고 채권 때문에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네. 그 또 와중에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재료가 있으면서 미국도 약점이 있구나.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강한 면모만 보고 있었지만 약한 면모와 이제 취약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 10% 가량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상황에서 네. 최근에 조금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 여전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2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겹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좀 장기간 유지하는 이 모양새가 되었고 거기에 좀 전에 뭐 AI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에 관련된 헤게모니를 미국이 완전 다 쥐고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이 역시나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어떤 미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좀 풀어라라는 네. 것도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만 구글 맵이 잘 작동이 안 네. 되는 그래서 이제 보통 네이버 지도를 깔아서 오라고 이제 외국 관광객들에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네. 우리는 그게 이제 군사적인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번에 협상에서는 안보 관련된 군사비가 가장 핵심인데 이게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백악관에 계신 그분만 좀 이를 돈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고 돈도 정확한 돈을 안 보시고 다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얘기가 엇나가는데 감히 뭐 그분의 말을 막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엔화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 전에 일본 이제 상원, 하원으로 나눠지는데 참의원 선거가 이제 상원인데 네. 여기서도
여소야대가 이제 된 거고 그 네. 앞서서 있었던 중의원 선거 하원에서도 여소야대가 대선 그러니까 다 여소야대 국면이 네.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가 이제 어떻게 될까가 사실 선거 전부터 왜냐하면 여당이 질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예측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럼 엔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시바 총리 퇴진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나타냈다는 네. 소식 지금 들리거든요. 51.6%가 사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화는 네. 지금 당분간은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정치, 보여져요. 네. 일단 선거 참여원에서는 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민당 39, 네. 공명당 8석 해서 47석 해서 네. 과반 의석에 실패를 했고요. 참정당이나 일본 보수당 등 소수 야당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 여당 집권 여당의 입김이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핵심은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무래도 경제나 일본 집권 여당에 대한 실패가 있겠지만 일본 역시나 세대에 대한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특히 증세나 사회 보장 관련된 보험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일본이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의 대표 국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근데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 성장의 다이내믹함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에 있고 네. 국내 총생산 역시나 지금 5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원래 곡간이 차 있으면은 조금 이제 인심이 나오게 되는데 네. 곡간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다 각박해지는 게 인생사이기 네.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지금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또 그러냐 이러는 그 뭐랄까요 좀 반대 극부적인 부분들이 네. 이번에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 실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야당의 니즈 그 야당의 그 정책 공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성 세대와는 조금 차별적인 젊은 세대들의 좀 니즈에 맞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도 아까 미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재정 이슈만 나오면은 좋은 이슈가 아니라 너네 살림살이 괜찮아라는 그렇죠. 비관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지금 주요국들이 거의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역시나 네. 이번에 추경을 할 때 20조 가까이 국채를 찍게 됐는데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펼치는 것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아마도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취약해진 국면들이 네. 나오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동력을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또 전 세계 중에서도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약 240%로 또 압도적 1위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약세 재료로 일본의 돈, 일본의 재무성이 찍는 국채 이거 모두 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 그리고 일본 국제 30년물이 3%를 돌파하는 네.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면 사실 이 양쪽이 선거 전부터 공약적인 측면에서 한쪽은 세금 인하, 소비세 인하, 한쪽은 돈을 푼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양쪽 다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정책이었던 건 똑같은데 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완벽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재정을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에 좀 네. 그 키 포인트 네. 뭐라 해야 되죠? 그 나침반 역할을 한 세대층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부담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왜 어른들 자꾸 부담이 늘어난 우리가 그러니까요. 감내하느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좀 더 걷어야 되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얘기를 이제 조금 시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딱 한 1년 전쯤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네. 이렇게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으로 네.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맞습니다. 출렁이고 시장이 출렁였던 경험이 꼭 1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화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지금 엔화 흐름이 그런 건 아닌가라는 걸로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쪽으로는 어때요? 그 가능성을 보자면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네. 스탠스가 나와야지만 네. 전 세계에 빠져 있는 돈에 다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은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가수처럼 좀 약간 신비주의를 하듯이 상당히 좀 가려 있거든요, 베일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컨센은 올해는 금리 인상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또한 트럼프가 계속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쌀 문제 때문에 되게 쉽지 이번에 않죠. 네. 선거에도 영향을 네. 미쳤는데 쌀 문제도 거론되면서 무역 협상이 쉽지는 않아 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연준의 정책과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때 일본 중앙은행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 타임 스케줄을 고려해 보면은 빨라도 연말쯤에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얘기가 나오면 또 몇 개월 있다가 인상을 하게 되니까 내년 초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때는 조금 엔캐리 트레이드와 이런 엔화의 변동성이 좀 커질 때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금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네. 금값 사상 최고치 얘기를 계속해서 좀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159억 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금 투자 열기가 좀 식었다. 아니면 굉장히 좀 현명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 코스피가 네. 상반기 28% 올랐는데 네. 유가증권이고 우리가 직접 뭐 증권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도 뭐 안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금은 좀 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이 금 가격만으로 봤을 때 25% 올랐거든요. 엄청난 그렇죠. 상승세를 네, 네.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 네, 주춤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금과 주식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금의 가격이 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더 타이트해지진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을 더 사기보다는 주식이나 뭐 최근에 좀 뜨거웠었던 부동산에 관심이 아무래도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 침체에 대한 그런 위기감은 조금 완화가 되었고 좀 전에 새벽 6시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나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보다는 그래도 성장에 조금 방점을 둘 수 있는 비교적 위험자산. 근데 위험자산인 증시가 워낙에 좋으니까. 네. 어제처럼 주가가 떨어져도 네. 개인 투자자는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증시 쪽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금이 좋다 보니까 또 이 금 좋아하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중국, 인도 있는데 중국이 약간 우리 한 7, 8년 전에 코인 하지 말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왔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개인 투자자들의 금 단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워낙에 이게 금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에 SNS 뭐 이런 거 뭐 여러 SNS 종류가 있지만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뭐 중국 다 아는 것은 네네. 아니지만 그런 부류의 광고글로 뭐 일부 중국인들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빼서 그렇게까지. 금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에 대한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큰 수요처에서 조금 막힘 어. 현상이 있으면서 글로벌 가격의 상승세를 제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 하면 이제 네.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다가도 어떤 뭐 위험, 변수 이런 게 생기면 훅 오르기도 하는데 네. 이건 이제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제 매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보면 돼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JP모건에서는 그 시티하고는 좀 다르게 네. 금 가격이 4,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그러게요. 있다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가장 핵심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은 해지 수단으로는 금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은 시점이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 국채 금리의 하락과 달러의 추가 약세의 가능성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 금리 차원에서 조금 봐야 하는데 지금은 물가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아직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이제 9월 정도 되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아마 있을 가시적으로 수도. 나타날 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스탠스를 나타내느냐 그리고 관세 정책이 8월 달에 좀 유의미한 결론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선주 얘기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3개월간 코스피 우선주 지수가 25.8% 올랐다. 뭐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시장 좋은 동안에 우선주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네. 얘기인데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 이런 관심, 배당 쪽으로의 관심으로 이걸 해석하면 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대표 우리나라 업종 종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볼 수 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 초반 보통주가 네.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2.6% 이상 되고요. 현대차는 5.8% 보통주, 우선주가 약 7.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 일반적 배당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한 1%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그냥 우선주는 보통주 더하기 1%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가 나오고 명확하게 더하기 어느 정도 1. 예, 아. 더하기 1 네. 그냥 이렇게 하는 네. 경우가 많다 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게 수익률이 1에서 1%가 차이 난다가 아니라 그냥 우선주에 그렇게 1. 좀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뭐 배당 수익률 더 높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배당 우선권이 있고 네. 의결권이 또 없는 그 대가를 주고 있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조금 경영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분모가 낮으면은 또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산식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좋기만 해요.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좀 쉽지 않죠. 유가증권에서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부분들이 황금성인데 그렇죠.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칭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매수 매도 호가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은 원하는 가격에 팔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뒤에서도 뭐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상폐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상법, 세법 개정 이런 부분,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네. 약간 뭐 유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세법 네. 개정안에서 분리소득 과세 배당 네.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되면은 이거 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관심이 네. 전반적으로 주가의 상방 압력을 좀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1년이냐 3년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1년으로 다시 또 이제 재발이 됐죠. 또 네. 그 의원들마다 저는 다른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된다라면은 유통량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유통 주식이 작은 건데 이 소각을 만약에 해버리면은 네. 물량이 적은 데서 소각을 하면 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세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약간 최근에 보자면은 다 오르는 과정 중에서도 네. 우선주가 좋아 배당도 되고 틈새 전략을 노릴 수 있어라는 판단들을 좀 투자자분들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